안녕하십니까. 연세한병원 암지식정보센터 황세희입니다. 연세한병원 최고의 의료진과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병원이죠. 근데 치료뿐 아니라 암 예방, 그러니까 선제적인 그 암 예방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의 전문의들 두 분 모시고 그 암 예방, 특히 유전성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장이시죠? 박지수 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소화기내과 김희망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그 연세암병원 사실은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뭐 흔히들 이제 폐암센터, 위암센터 이렇게 암 종류별로 특화가 돼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암 예방센터가 따로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그 시스템 갖추고 있는데요. 그 우선 김 교수님, 연세암병원에서 암 예방센터가 주로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암 예방센터는 그 암 발생 고위험군들과 그리고 그 암 생존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센터입니다. 단순한 진료만 하는 센터는 아니고 진료뿐만 아니고 영양 상담과 또 운동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 일상생활에서도 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환자들이 주로 찾아오실까요? 네, 주로는 그 암 생존자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 암 생존자라고 한다면 이제 좁은 의미로는 암이 완치된 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 넓게 암 진단 시부터 암 치료 중 또 암 치료 후에 모든 과정에 있는 암 환자분들을 다 암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 생존자뿐만 아니고 암이 발견되기 전인 그 우리가 이제 암 발생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유전성 암 증후군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예방센터는 암 발생을 예방한다 이런 그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전성 암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전성 하면 암이 부모한테서 자식으로 유전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전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전들이 애초에 남들보다 약한 상태라면은 이제 남들보다 암 위험성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를 저희가 유전성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암은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남달리 5배 이상, 뭐 10배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을 유전성 암이라고, 환자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유전성 암이 있고, 그 유전되지 않는 비유전성 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유전성암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유전성암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내 암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비슷한 종류, 예를 들어서 아버지, 고모, 삼촌이 모두 대장암이다. 혹은 외할머니,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유방암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은 한 번쯤은 유전성을 의심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암을 막아주는 기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장기에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도 유전성 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생기거나 뭐 반복적으로 그렇죠. 생기거나 친척 중에 많이 네. 생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인 거죠, 네, 결국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장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은 유전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드문 암 중에서는 6종이다라고 하면 이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방암 중에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졌죠. BRCA 1번, 2번 유전자 변이에 관련된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이라든지 대장암이라고 하면은 MLH1, MSH2 유전자
이런 거랑 관련된 린치 증후군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장에 폴립이 생기는 거랑 관련된 유전성 선종성 폴립증이나 카우덴 증후군, 호이쉐이거 증후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좀 아유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가족 중에 좀 많이 생기거나 젊은 암 환자가 있으면 일단 방문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유전이라는 거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예방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유전성 암 증후군이라면은 상당수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약한 부분이 내 몸에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된다면 암이 안 생기거나 덜 생기게 하는 방법 혹은 이제 조기 발견을 통해 생겨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가족 중에 유전성 암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환자는 꼭 어떤 경우에는 유전성 암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족 중에 비슷한 암이 생긴다면 병원에서도 검사를 많이 권고드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이 먼저 검사를 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암 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 내가 병원에서 유전성 암 보인자다 내지는 변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족도 검사를 해봐야 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흘려 들으시지 말고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 많다고 해도 유전성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은 검진을 좀 잘 받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검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검사 방법이 달라진다든지 빈도가 달라든지 할 수 있고 유전성인지 가족성인지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암 예방센터처럼 유전성 암, 가족성 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성 암은 아닌데 아까 여러 개 어려운 얘기 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전성 암은 아닌데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으시게 되지만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병원에서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전성 암 사실 진단이 참 우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세암병원 진단센터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유전성 암은 무엇보다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 검사 의학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연세암병원 진단 검사 의학과 원동주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교수님, 굉장히 유전성 암은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전성 암은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암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주로 혈액이나 침, 조직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전성 암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검사 방법에는 생어 시퀀싱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도 불리는 NGS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어 시퀀싱 장비입니다. 생어 시퀀싱 방법은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정밀하게 판독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NGS 장비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성 암처럼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되어 있는 질환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네, 원동주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그 장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환자 사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음파 검사상 그 왼쪽 유방에 2cm 가량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본원 유전상담센터에서 유전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환자분의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친가 쪽에
췌장암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었고 외가 쪽에도 위암 그리고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진단받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본 환자는 NGS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NGS 검사 안에 BRCA1, BRCA2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환자에서는 BRCA1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돌연 변이로 인해 BRCA1 유전자의 기능이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암예방센터에서 유전 상담을 진행하였고 진단받았던 왼쪽 유방 이외에도 오른쪽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난소암에 진단받진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난소낭관 절제술도 하기로 결정하여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족들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환자분의 아버지, 친가 쪽에서 변이가 발견되었고 이후 추후적으로 친가 쪽의 다른 형제분들도 가족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식에 있어서 아들분이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지나면 추후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어려운 말들이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진단검사 발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도 진단을 딱 받으면 당사자들은 놀라실 것 같기는 하겠어요. 검사 결과 듣고 환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상하신 대로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시고요. 또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미 암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납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시면 아이들 걱정이 먼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진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암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께 이런 변이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변이를 치료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암은 아직 진단받지 않았는데 유전성암 유전자 변이 보인자라는 것만 아시게 됐다면 암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내지는 덜 생기게 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보는 진료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단이 내려져도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유전성암의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유전성암 중에 하나인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유전성 대장암, 가족성 대장암 환자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이 분야 최고 명의시죠. 김태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행되는 환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환자분이 내시경을 받고 계시는데 일견 보시기에도 여기 좁쌀 같은 이런 많은 폴립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대장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현재 36세 여자분이시거든요.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대장에 폴립이 수백 개, 수천 개 생기는 그런 유전성 대장암 환자세요. 저희가 흔히 이거를 가족성 샘종성 폴립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젊은 나이에 한 20, 30대 대장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폴립들이 생겨서 30대 말 정도 되면 거의 100% 대장암이 되는 그런 유전성 질환이에요. 이분은 이제 가족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전성 암들은 대부분 가족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력은 없어요. 부모님이 다 내시경을 하셨는데 폴립 몇 개 정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유전성 암은 전체 대장암의 한 5 내지 10%가 되는데 이런 유전성 암 환자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가족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 유전성 암의 가계도에 이제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되는 거죠. 이분은 처음에 이제 외부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폴립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의뢰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거기서 APC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고 확인이 돼서 그래서 유전성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유전성 대장암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폴립이 수백 수천 개 있는 가족성 샘정성 폴립증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의 표준 치료는 대장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현재 무슨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능한 이걸 미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하면서 폴립이 어느 정도 커서 조만간 암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만 떼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이 유전성 대장암 환자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약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필요할 경우에 꼭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이 환자는 현재 그 시기를 이렇게 미루기를 원해서 그 사이에 이런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어느 크기 이상 되는 건 저희가 지금 절제를 해서 대장암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은 해마다 검사를 해서 필요한 처치를 하시고 언젠가는 수술한다. 이게 최종적인 치료 계획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유전성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는 뭐 예방이라든지 어떤 조언, 일반인들 말씀해 주세요. 이 유전성 대장암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폴립이 많이 생기는 유전성 대장암하고 폴립이 적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 40대에 대장암이 생기는 비폴립증, 비폴립, 유전성 비폴립증 대장암 증후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마다 치료 계획이나 예방 계획이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먼저 인지하는 게 제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면 꼭 일찍 대장 내시경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시면 40대에 꼭 40세에 꼭 대장암 검사,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그거보다 나이가 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장암이 있는 가족분의 그 대장암 진단 나이에서 10년을 뺀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지하는 게 예방을 위해서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대장 내시경 검사나 이런 내시경 검사에서 유전성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그걸 유전자 검사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어떤 유전자의 문제고 그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이나 치료도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유전성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이제 전문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전성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어려워요. 다만 예방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폴립이 많은 이런 환자에서는 대장을 예방적으로 절제를 해요. 그럼 대장암 자체는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일정 시기에 대장 전 절제를 합니다. 그 대장하고 직장하고 소장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일상생활에는 많은 문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잘 자기 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성 암의 진단을 받더라도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생활 충분히 잘 유지하면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수님과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김태일 교수님께서 유전성 대장암이 전체 대장암 환자 중에서 5에서 10% 정도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암인 경우에 전체 대장암의 5에서 10%가 유전성 대장암이고요. 위암인 경우에는 전체 위암의 한 1에서 3%가 유전성 위암이라고 알려져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데, 마찬가지로 전체 췌장암의 한 5에서 10%가
유전성 암 증후군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대장암 이외에 다른 소화기 계통, 유전성 암도 수술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방법이 거의 정립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인 경우에 특히 이제 유전성 미만성 위암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암이 없는 경우에도 전절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도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산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절제를 고려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전성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를 고려하지는 않고 병변이 있는 부분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기 발견해서 없애버리는 게 췌장암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박지수 교수님, 그 유전성 난소암 또 부인암 이런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걸리는 거와 유전성 부인암 난소암과 치료의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 난소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난소암은 그 진단이 되고 나서 유전성인 걸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유전성 난소암이라고 해도 어차피 항암이라든지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유전성 난소암,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잘 듣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암이 진단되기 전에 내가 보인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모두 예방적 수술을 함으로써 암 발생률 자체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방법이 수술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전성 암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암, 부인암이라고 하죠. 난소암과 유방암의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곳은 연세암병원 6층 수술실입니다. 지금부터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장 남은지 교수님 모시고 유전성 난소암과 난소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유방암도 있고 뭐 여성암이 많은데 난소암 그러면 조금 뭐 어렵다, 뭐 예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난소암 발생이 그 유방암 환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치료 성적은 제일 낮은 부인암 중에서는 가장 낮은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예후는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걸릴 경우에 좀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유전성은 유전성 난소암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암 발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암 발병, 유방암이랑 난소암이 더 잘 걸릴 수 있는 소인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난소암 중에서 유전성 난소암 환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난소암 환자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타 암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암이 이제 유전성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다른 거는 5%, 10%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전체 난소암의 20%니까 정말 예방적 그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방적 수술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일단 그 난소암하고 유방암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 변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BRCA1, 2라든지 뭐 RAD51C, 뭐 D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소암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의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 남 교수님께서 뭐 약간 시청자분들이 듣기는 어려울 수 있는 영어로 된 유전자 몇 개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열 타고난 환자들한테 한다. 그랬는데 난소 절제를 하는 건가요? 난관하고? 난소 난관 절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수술을 막상 하라 그러면
좀 두려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급작스럽게 이게 폐경 관련 증상을 겪으실 수도 있고 골다공증도 빨리 좀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 수술을 결정하기 앞서서 환자분들과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잘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난소난관 절제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워낙에 높은 난소암 발생 위험도를 이제 낮추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RCA1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없으면은 한 40%, 가족력이 있으면 한 80% 정도에서도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전문가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방적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뭐 완전히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난소암 안에는 3가지 종류의 암이 같이 난소암이랑 똑같은 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3가지 암을 합쳐가지고 이제 난소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복막에서 발생하는 난소암과 같은 성질을 가진 암들이 전체 암의 5% 미만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암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브라카 변이가 없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수준까지 난소암 발병 위험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에서는 예방적 난소암 수술 아주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 연세암병원 내 그 암 예방센터 내 유전성 암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해마다 많은 유전성 암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적절한 암 예방 대책을 세워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 수술에 끝나지 않고 그분들 가족들의 이제 유전 상담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생활 습관 상담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암병원 6층 수술장에서 부인암 센터장님이신 남은지 교수님 모시고 유전성 난소암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막 로봇 수술을 하고 나오신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 박형석 교수님 모시고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로봇 수술과 특히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뭐 엄청난 권위자시죠? 네. 그런데 박 교수님, 이 수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유전성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유전성 유방암은 우리가 크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공격적인 방법이고 환자한테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초반에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선택하고 타임지에 기고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고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렇게 고위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수술을 받고 있고 암이 발생하는 위험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약물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목시펜이라는 약제를 먹게 되면 암의 위험도를 수술만큼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약제의 부작용으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든지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방법은 사실은 예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조기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보통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30세부터 자가 검진을 하고 40세부터 또는 뭐 45세, 50세부터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다고 하면 BRCA 돌연변이가 있는 고위험 환자들, 유전성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자가 검진을 하고 25세부터 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암이 발생을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일반적인 유방암 환자와 그 유전성 유방암 환자 수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나요? 네, 일반적인 환자들은 유방암 환자들이 보통 편측에 발생하게 되면 그 한쪽 유방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전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사실 이쪽만 치료한다고 해서 멀쩡한 쪽이에서 암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위험도가 일반 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수술을 할 때 이쪽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예방적으로 같이 전절제를 시행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암이 걸린 환자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편측 수술 외에 예방적으로 반대쪽을 수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크게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뭐 수술하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수술 양쪽 유방을 다 제거한 다음에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거나 문제점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방 재건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납작하게 가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만, 요즘에는 재건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유방을 이전처럼 똑같이 복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로봇 수술이라는 거를 통하면 겨드랑이로 절개창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미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절제를 양쪽에 했다고 할 경우에요. 그래도 100% 예방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면, 유방을 안에를 속을 다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피부와 그리고 유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일부 유방세포가 남아있게 되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아주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을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의사의 이학적인 검사 정도는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아까 수술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이 전문가들이 와서 참관을 하시던데 대단한 업적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유방암 센터뿐만 아니라 암예방센터에서는 사실 한국인 유전자 특이한 돌연 변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A1780P라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BRCA 1번에 위치한 돌연 변이를 발견해서, 원래는 그게 미분류 변이여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저희 기관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이게 실제로 환자의 유방암이나 난소암 위험도를 올리는 그런 돌연 변이를 발견할 수 있어서, 실제로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검사를 많이 하는 그 미디아드라는 회사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미분류 변이에서 병인성 변이로 돌연 변이를 바꾼 그러한 업적을 이룬 적이 있고요. 저희는 또한 그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환자의 흉터를 굉장히 줄이고 환자에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적 수술 또는 위험 감소 유방 수술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암병원 6층 수술실에서 유전성 유방암 아주 전문가시죠. 대가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유전성 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유전성 암 말 그대로 유전적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사람이 발병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릴 때 조기 진단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검사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 검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소아청소년과 센터장님이신데 한정우 교수님 모시고 가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성 암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전이 관계하니까 가족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성 검사, 가족성 유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한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정우 교수님, 유전성 암은 가족 검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가요? 말씀하시다시피 유전성 암은 이제 가족 중에 흔하게 암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대로 유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암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전성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뭐 형제, 자매 물론이고 그 위에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그 가족들 검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측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뭐 이모, 삼촌이 암에 있을 때
유전성 암이 의심된다면 아이들이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한 교수님, 근데 유전성암은 같은 뭐 암이라도 일찍 발견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검사하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이제 유전성 암이라고 하면은 그 유전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암들보다는 좀 더 일찍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폐암이나 여러 이제 환경에 의한 암들은 고령층에 발생을 하는 반면에 이제 유전성 암들은 청년기 또는 그 이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전자에 의한 암이냐에 따라서 그 발병 연령이 30대 이후인 경우도 있고요. 또 20대인 경우도 있고 또 10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검사해야 될 건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유전자에 의한 유전성 암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유전성 암은 가족 검사를 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유념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한테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암이 어린 연령에서도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대 이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뭐 30대부터 열심히 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암들이라고 하면 굳이 아이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인들도 유전자 또는 유전성 암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더 어렵겠죠. 근데 혹시 유전성 암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됐을 때 아이들한테 이것을 알려줄 것인가 안 알려줄 것인가, 혹시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가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특히나 뭐 가족들 많이 걱정을 하게 될 거고, 또 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주위에서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낙인 효과를 발현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냐를 잘 알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유전성 암인 경우에 어린이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하나는 딱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주의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중에 만약에 유전성 암이 있어서 그것이 만약 본인,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이제 전해졌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의 이제 죄책감 그리고 이제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좀 걱정이 되지만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뭐 발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발병을 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는 것도 있고, 혹시나 발병을 함으로써 또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데요. 물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병들이 사실은 이렇게 미리 알게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안 된 것은 요즘 유전성 암 검사의 초창기이기 때문이거든요. 한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폭넓게 진행하기 시작한 지가 5년,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IT 기술도 엄청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점점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암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각종 질환들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어떤 병들은 유전이 아닌데 유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유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병들이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되고 있는 이 병들이 초창기인데 이것은 일종의 선구자적인 그런 병들이거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병이 걸릴 위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행하다, 이런 거에서 지금 이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이제 앞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검진이나 앞으로 또 예방하는 조치가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선구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다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전성 암에 대해서 또 특히 가족 진단에 대해서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 암센터 한정우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또 이 시청자분들 질문이 올라와서요. 질문 간단하게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김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퀄 영상, 예. 저희 항상 고퀄리티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After the Rain KR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에 뇌 내열관 비중격 CT 찍으시고, 24년에는 VCT, 엑스레이, 또 10월에 조영제 검사, 대장 CT 찍으시고, 매년 CT 치과도 찍으시고, 엑스레이 찍으시고, 1월에는 또 팔 엑스레이 찍으시고 여러 개를 찍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무 자주 촬영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험한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또 CT 찍을까 하는데 그럼 안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검사 때문에 피곤함이 생겼고 그럴 수 있나 물어보시네요. 어떠세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T를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종양내과에서는 암 환자분들 치료를 팔로우하는 목적으로라면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필요하면 찍습니다. 이게 암을 유발하거나 몸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세요. 근데 지금 찍으신 부위라든지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게 어디가 불편하셔서 찍으셨는지 이걸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면 거기를 무조건 찍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떤 진단명이 의심돼서 찍으시는지에 대해서 의사랑 상의를 좀 해보고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주신 것 같고요.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재즈공사 러브님께서 간암 병변은 없어졌지만 간경화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설명이. 예. 소화기내과에서 암 재발 방지 및 간경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고려 중이시라는데 고견 부탁드린다네요, 김 교수님. 네, 저 말씀만 듣고는 뭐 상태를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말씀 주신 간 이식을 권유하셨던 그 의사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결정을 믿고 좀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도 없고 또 그 정도 간암도 치료 받으셨고 또 간 경화도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신다면 환자분에 대해서는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재즈 공사 러브님 한 번 더 이제 좀 불안하시기도 해서 그렇게 또 여기저기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세암병원에서 특히 암예방센터에서는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재활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 영상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연세암병원 5층에 있는 암예방센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김희만 교수님과 함께 암 치료받은 환자들, 그러니까 요즘은 생존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암 생존자. 네, 암 생존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는 다른 곳과 좀 달리 독특하게도 암 생존자를 위해서 영양상담과 운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운동치료와 영양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영양상담과 운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연세암병원 5층에 있는 암예방센터의 운동치료실입니다. 연세암병원이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이 많지만 특히
그 암 생존자들을 위해서 운동 치료에 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다 암 환자들에게 운동을 뭐 권유를 하죠. 근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특히 연세암병원은 이렇게 병원 내 운동치료실을 갖추고 또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좋은지 또 환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은 저희 운동 상담실이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님의 그런 연구 업적을 기반해서 운동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각종 특화암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암종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개발한 것을 연구로서 적용하고 임상을 검증했습니다. 때문에 안정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치료 과정 시점에 따라서 운동을 조금 더 다각화했다라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환자 맞춤형이라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네. 뭐 환자들 반응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저는 유방암 환자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 우선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는 상체 기능이 매우 저하됩니다. 근데 저희 운동을 수술 직후 하루부터 한 달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요. 기능이 거의 95% 이상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삶의 질까지도 매우 개선되고 내가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지금까지 연수진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암 생존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운동 처방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셨을 텐데요. 김유만 교수님께서 운동에 관해서 11월에 의미 있는 행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암 예방센터에서 준비한 행사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화면들을 보시면 이제 병원 내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 밖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암도 예방하고 또 재발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 치료 중에도 암 치료율을 높이고 또 전체적인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운동하는 게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볼 때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료실에서는 저희가 그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운동으로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암 예방센터에서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의 전용관 교수팀과 함께 실제 환자분들 또 암 생존자분들하고 같이 사실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제 온코런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달리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날 하고요. 그때 같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달리기를 하는지 또 생활 속에서 달리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또 암도 예방하고 또 뭐 재발도 예방하고 또 생존율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두 교수님들 모시면서 특히 이제 유전성 암을 비롯해서 암 예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요. 끝으로 그 교수님들 한 말씀씩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십시오. 먼저 박 교수님. 네. 예, 오늘 그 유전성암과 암 예방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암 예방 센터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저는 초기 멤버인데요. 처음에는 환자분들 그리고 유전성암 환자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는 게 병이 아니냐,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고쳐서 다들 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네,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치료가 중요하지만 또 이제 병원 밖에서 생활하면서의
그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환자분하고 면담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혹시 술 안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먹는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또 환자분한테 정정당당하게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마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도 스스로 또 운동을 함으로써 환자분들한테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의 치료 외에도 집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매우 저렴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같이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유전성 암을 비롯하여 암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세한병원 암예방센터 박지수 교수님, 소화기내과 김유한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